수십억을 쏟아부은 자산이 주인을 매달 수백만 원씩 조여오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꼬마 빌딩 이야기입니다. 한때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신앙이었던 그 자산이 지금 소유자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 믿었던 투자가 왜 가장 위험한 짐이 되었을까요? 강남 단 한 곳을 제외하면 서울 24개 자치구에서 매매가 사실상 실종된 지금 수십억짜리 건물 앞에 임대 현수막만 나부끼는 풍경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조적 전환의 메커니즘과 그 안에 숨은 변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보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40대 가장이 퇴직금의 대출을 보태 80억짜리 꼬마 빌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가 은행 이자를 넉넉히 덮었고 남는 돈은 아이 학비와 노후 자금으로 쌓일 예정이었죠. 주변의 부러운 시선 속에 그는 드디어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같은 건물의 호가는 53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27억이 증발한 겁니다. 1층 치킨집이 나가고 2층 학원이 문을 닫고 3층 사무실마저 빠지면서 그의 통장은 매달 수백만 원씩 역으로 빨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의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팔고 싶어도 전화 한 통 없는 매물 앞에서 그는 그저 버티는 중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닙니다. 전성기에 22조 원을 넘나들던 서울 꼬마 빌딩 거래 총액은 절반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강남 3구를 빼면 스온 2개 자치구에서 매매가 사실상 실종됐고 그나마 남은 거래도 6건 중 하나꼴로 강남이 독차지합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 이 기형적 풍경이 지금 서울의 현실입니다. 한 건물에서 벌어진 비극이 서울 전역으로 번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세입자, 인구, 세 갈래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왔고 그 파도는 건물의 값을 떠받치던 토대 자체를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의 반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폭락의 진짜 메커니즘은 훨씬 더 구조적이고 그 안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몸값은 아파트와 전혀 다르게 매겨집니다.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아니라 이 건물이 매달 얼마를 벌어다 주느냐. 쉽게 말해 월세가 곧 건물의 가격표인 셈입니다. 기준금리가 0%대까지 내려앉았던 2020년 이 구조는 마법처럼 작동했습니다. 50억짜리 건물을 살 때 자기 돈 15억만 넣고 나머지 35억을 은행에서 끌어와도 월세만으로 이자를 치르고 돈이 남았으니까요. 빚이 오히려 수익을 불려주던 달콤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3%대 중반까지 치솟자 같은 35억 대출의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실제 대출 이자로 따지면 5%를 훌쩍 넘기는 수준. 들어오는 월세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이자만 폭등하니 매달 수백만 원이 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파도입니다. 두 번째 파도는 세입자의 소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던 한 50대 사장님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라 카드 수수료에 플랫폼 수수료까지 빼고 나면 월세 낼 돈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이 사장님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옷은 스마트폰으로, 식료품은 새벽 배송으로, 굳이 가게를 찾아갈 이유가 사라진 시대에 한 해에만 100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폐업하며 상가를 비워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가장 느리지만 가장 돌이킬 수 없습니다. 1971년에 100만 명이 넘던 신생아가 이제 20 몇만 명 수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가게를 열 사람도 물건을 살 사람도 절대 숫자 자체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수입을 갉아먹고 디지털 전환이 세입자를 지우고 인구 감소가 수요의 바닥을 뚫는 삼중 충격. 그런데 이 폭풍 한가운데서 수조 원의 자금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자산운용사 회의실. 2025년 초 이곳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용히 출범했습니다. 이 펀드가 사들이는 건 건물이 아니라 빚입니다. 건물주가 이자를 감당 못해 손을 놓는 순간 은행이 떠안게 된 부실 대출 채권, 이걸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입하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부실 채권을 영어 약자로 NPL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 떼인 빚을 헐값에 사는 장사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주가 매달 적자를 버티다 결국 경매장으로 넘어가는 매물, 시장 가격의 절반, 때로는 3할 수준에 쏟아지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자본이 이미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셈법은 단순합니다. 꼬마 빌딩 자체의 가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 거품이 빠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시각이죠. 입지 좋은 건물을 반값에 잡아두고 금리가 안정되면 수익이 정상화된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사모펀드까지 한국 부실채권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릅니다. 누군가의 비극이 누군가에게는 10년 만에 박앤세일인 셈이죠. 그런데 싸게 사서 기다리는 전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움직임은 건물의 쓰임새 자체를 뒤집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수동의 한 낡은 인쇄소 건물이 좋은 예입니다. 3년 전까지 10칸 중 8칸이 비어있던 이 건물을 한 공간기획 스타트업이 통째로 임차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벽을 허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에 이야기를 입힌 겁니다. 층마다 다른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가 돌아가고 옥상은 계절마다 테마가 바뀌는 루프탑바로 변신합니다. 이 건물의 월 임대 수익은 리브랜딩 전에 3배를 넘어섰습니다. 가만히 앉아 월세를 받기만 하던 시대는 끝났고 공간을 콘텐츠로 채우는 자만 살아남는 새로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파장은 상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꼬마 빌딩의 침체가 건물주 개인의 고통으로 끝난다면 이건 그저 투자 실패담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상업용 부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국 경제 전체를 관통하는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입니다. 열쇠가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건데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건설사가 건물을 올릴 때 자기 돈 대신 나중에 이 건물이 다 지어지면 분양해서 갚을게라며 금융기관에서 먼저 돈을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던 시절에는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 돌아갔죠. 건물이 올라가면 분양이 되고 분양이 되면 대출을 갚고 남는 돈으로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톱니바퀴가 멈춰서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의 공실이 늘고 가치가 떨어지면 그 건물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의 장부에 구멍이 뚫립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사가 떠안은 이런 대출 잔액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상당수가 상업용 부동산과 직접 연결되어 있죠.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실이 커지면 금융기관은 새 대출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상업용 건물뿐 아니라 아파트 건설에 들어갈 돈줄까지 막히는 겁니다. 새 아파트 착공이 줄어들고 공급이 마르면 몇 년 뒤 주택시장에도 충격이 전해집니다. 텅 빈 상가에서 시작된 균열이 우리가 사는 집값까지 타고 올라오는 구조인 셈입니다. 서대문구 그 건물주의 편의점 도시락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미노를 먼저 경험한 나라는 없었을까요? 1991년 도쿄, 긴자거리의 상업용 빌딩 한 채가 평당 1억엔을 넘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 전체의 땅값을 합치면 미국을 2번 사고도 남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진담이던 때였죠. 그로부터 불과 3년, 도쿄 상업지구 땅값은 반토막이 났고 회복에는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자 은행이 쓰러지고 은행이 쓰러지자 기업이 투자를 멈추고 기업이 멈추자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르는 이 긴 겨울의 출발점은 화려했던 도쿄의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은 거품이 터진 뒤 금리를 제로까지 끌어내려서 숨 쉴 틈이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들이 이자 부담 없이 매물을 안고 버티는 동안 경제가 느리게나마 착지할 여유가 있었던 거죠.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글로벌 금리 환경이 과거와 달라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이 꺼질 당시 출산율은 1.5명대였습니다. 느리더라도 다음 세대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뜻이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점대, 세계 최저입니다. 빈 상가를 채워줄 다음 세대 자체가 극단적으로 얇습니다. 금리라는 완충장치도 인구라는 시간의 아군도 없는 상태에서 도미노가 시작된 셈입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치른 대가를 한국은 훨씬 빠르게, 훨씬 압축적으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경고가 숫자 속에 이미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꿰뚫으면 이렇습니다. 빚내서 건물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건 비관론이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부동산의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건물을 사고 세입자를 넣고 매달 월세를 받는다. 건물주는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됐죠. 위치가 곧 경쟁력이었고 가만히 앉아 들어오는 월세가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갈래 파도가 이 공식의 전제를 전부 부숴버렸습니다. 금리가 빚의 마법을 깨뜨렸고 디지털 전환이 세입자의 존재 이유를 지웠고
인구 감소가 수요의 바닥을 뚫었습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이 앞서 살펴본 공간 기획자들입니다. 성수동과 연남동에서 살아남는 건물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건물주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 전문 기획사, 브랜드 컨설턴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손을 잡고 건물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있죠. 한 달짜리 팝업 스토어가 돌아가는 1층, 독립서점과 갤러리가 어우러진 2층, 요리 클래스와 원데이 워크숍이 열리는 3층. 공간이 단순한 네모박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러 오는 목적지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은 공실률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는 위치가 가치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콘텐츠가 가치를 만듭니다. 건물의 주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가 임대료를 결정하는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에서 개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대한 흐름을 개인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인구를 늘릴 수도, 소비자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려 세울 수도 없죠. 하지만 파도의 방향을 읽고 자기 배의 키를 돌리는 건 가능합니다. 건물을 가진 사람이든 언젠가 부동산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이든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건물의 가치를 매입가나 공시지가로 따지는 습관, 이제 버릴 때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매달 실제로 만들어내는 순수익, 대출 이자와 관리비와 공실기간을 다 빼고 내 손에 진짜 남는 돈이 얼마인지, 그 숫자가 마이너스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를 마주하는 것, 그게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대출 구조를 흔들어 봐야 합니다. 변동금리에 묶여 있다면 금리가 1%포인트만 더 올라도 월 상환액이 얼마나 뛰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선을 미리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지의 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만기를 늘릴 여지는 있는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공간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성수동 사례가 보여줬듯이 앞으로 살아남을 상업용 부동산은 월세를 받는 상자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는 콘텐츠 무대입니다. 직접 기획할 여력이 없다면 공간기획 전문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협업 모델도 이미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건물주의 역할이 소유자에서 운영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 이 전환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곧 생존 확률을 가릅니다. 동네 골목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셔터가 내려간 가게,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 텅 빈 실내, 바람에 펄럭이는 임대 현수막. 이 풍경이 바로 한국 경제의 체온계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정부 발표보다 매일 지나치는 그 거리가 훨씬 정직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한 부동산 불경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월세를 받던 시대가 구조적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리의 역습이 빚의 환상을 깨뜨렸고 디지털 전환이 오프라인 상권의 존재 이유를 지웠으며 인구 절벽이 회복의 시간표 자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위에서 부실 채권 투자자들은 10년 만에 기회를 잡고 있고 공간 기획자들은 건물의 콘텐츠라는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권력이 소유에서 운영으로, 입지에서 콘텐츠로 이동하는 거대한 재편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일본이 한 세대에 걸쳐 겪은 충격을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가속 페달 위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완충 장치 없이 달리는 이 열차의 속도를 늦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당신이 가진 공간은, 혹은 언젠가 갖게 될 공간은 사람들이 기꺼이 찾아올 이유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